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methane session at the 202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rbon Neutrality. This session will focus on reducing methane emissions across agriculture, energy, and waste sectors through multi-level governance and collaboration. We'll start with an opening by Mr. Ken Alex from UC Berkeley, followed by presentations from Ki-Yong Kim, Vice Governor of Chungcheongnam-do Province, and Shivani Shukla from UC Berkeley on methane reduction policies. Then a panel discussion led by Helen Clarkson, CEO of Climate Group, will explore effective strategies for methane management. And after a short break, session 2 will feature a presentation on the methane mitigation. 네, 그 이후 중국의 통신주님께서 IDP의 통신주님께서 중국의 메탄 감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켄 알렉스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켄 알렉스님께서 좌장으로 무대에 올라와 주시겠습니다. Okay, good afternoon. 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오후 세션을 담당하는 게 어려운 일이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후에 이제 메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입니다. 먼저 다음 연사분들께서 하시는 프레젠테이션을 듣기 전에 메탄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방정부의 스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메탄 관련 연합이죠. 스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슬라이드 이렇게 키면 되나요? 저 주최 측에서 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기다릴 만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Yeah, got it. All right. 네, 그럼 지금 장표를 찾고 계시대요. 뭘 했으면 좋겠냐면 먼저 여운성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장님을 무대로 모시고자 합니다. 충청남도의 기후환경정책과장님이신 여운성님을 모시고 프레젠테이션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탄 로드맵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면 되죠? 이건 뭐예요? 초록색 버튼. 네,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입니다. 오늘 아무튼
충남에서 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많은 내외빈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그 충청남도의 메탄 감축 로드맵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최근에 이제 메탄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메탄 감축은 우리가 기후 변화의 최악을 피하는 가장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메탄 감축의 시급성과 그리고 실효성을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화면을 보면서 메탄 감축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충남의 그 탄소 중립 현황과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온실가스 배출은 연간 2018년 기준으로 21년 기준으로 1억 5,8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23.3%로 17개 시도 중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그 충남 도내에 국내 석탄 화력의 절반 이상이 위치하고 있고, 또한 석유 화학과 그다음에 철강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 대한민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은 6억 7,700만 톤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6번째로 많은 배출량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를 위해서 충청남도는 2045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18년 기준으로 2018년 기준 탄소 배출량을 2045년까지 연차적으로 10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탄소 중립 시점보다 5년을 앞당겨서 조기에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음, 이를 위해서 충청남도는 탄소 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주도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은 석탄 기반 에너지 시스템을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는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소 중심의 에너지 전환 생태계를 조성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 수소 터빈 100% 전소 발전 실증에 성공을 했고, 또한 탈석탄 대체 에너지 발굴을 위해서 친환경 양수 발전소를 구축하고, 그리고 서해안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탄소 산업에서 저탄소 산업으로의 산업 구조를 좀 개편하고 있습니다. 전환 과정 속에서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축되는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 내로 국회를 통과를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한 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 실천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회용품 규제 완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민간 분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사 내에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를 했고, 또한 도내에 있는 대기업, 공기업에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청사 플라스틱 폐기물을 52.3% 감축을 했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 R&D 역량 강화를 위해서 관련 기관 그리고 기업들을 유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센터를 유치를 했고, 그리고 수소 터빈 시험 연구 센터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후와 메탄입니다. 온실가스 기체인 이 메탄은 이산화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대기에 잔존하는 시간은 매우 짧은 반면에 이 지구 온난화 기여도가 82배나 높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메탄이 쉽게 지구 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낮게 매달린 과일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메탄 감축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면은 205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씨 이내로 낮추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메탄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40%이고 그리고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게 약 60%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60% 중에서 농업 부분에서 가장 많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따라서 메탄 배출량을 2030년까지 45%까지 줄이면은 2040년까지 0.3도씨의 온난화를 억제할 수가 있고 또한 파리 협정 1.5도씨 목표를 달성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 중에 오존 오염 형성을 줄여서 스모그의 주요 성분인 지표 오존을 감소시켜 대기질 개선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충청남도 메탄 감축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는 충남의 메탄 배출량은 2021년 기준으로 355만 2천 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배출량의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축산업에서 84.3%, 그리고 폐기물 분야에서 11.8%, 그리고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3.7%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충남은 메탄 배출 특성을 고려해서 메탄을 감축하는 방안과 그리고 또한 그 발생된 메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접목해서 21년 대비 2030년까지 약 35%의 메탄을 감축을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는 국가 목표 30%보다 5% 많은 도전적인 목표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은 충남의 그 메탄 감축 추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충남은 먼저 메탄의 효율적인 감축을 위해서 25개 전략 사업을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업 분야에서 17개 사업을 발굴했고, 그 다음에 폐기물 분야에서 5개 사업, 그리고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3개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축 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메탄 메탄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차, 그리고 고체 연료 등을 통한 가축 분뇨 처리 방식을 개선을 통해서 메탄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기성 폐자원 통합 처리 시설 3개소를 설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축 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위한 4개소를 지금 설립하고 있고요. 바이오차 등 토지 개량제 보급을 7,300헥타르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탄 감축과 연계를 해서 국가의 선제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메탄 감축 사업 확대, 그리고 제도 개선 과제 등 정책 제안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의 역제안을 추진하는 사업을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메탄 감축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0년까지 저희가 124만 3천 톤의 메탄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100만 4천 톤을 감축해서 33%를 감축할 것이고요. 폐기물 분야에서는 46% 19만 6천 톤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4만 3천 톤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농축 산업 분야에서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을 보급하고 또한 전략 작물을 산업화하고 직불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축산 복합 단지를 조성하고 저메탄 사료를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분뇨 에너지화 및 공공 처리 시설 설치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분야에서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 가스 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소각 용량을 증설하고 폐기물 배출을 또 감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메탄 에너지 활용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가축 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에 대해서 하루 15만 천 입방미터를 생산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 축산 단지를 조성하고 메탄 에너지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예산 투자 계획입니다. 메탄 감축 및 발생한 메탄을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25개 전략 사업을 선정해서 2030년까지 총 1조 4,682억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농축산업이 1조 684억 원이고 폐기물 산업 분야가 3,98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충남의 메탄 감축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는 메탄 감축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메탄 감축에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운성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의 폭넓은 메탄 감축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방 정부의 탄소 감축을 위한 그리고 메탄 감축을 위한 노력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켄 알렉스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하지만 기다릴 만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칭찬 감사하고요. 여운성 과장님의 발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좀 짧게 하면서 다음 발표를 이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보셨죠? 여운성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메탄은 CO2보다 온실효과는 세지만 그 대기 중 분해가 잘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운성 과장님께서는 메탄의 그 충남에서 메탄이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글로벌한 상황을 설명드리는 것에 약간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농업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42%를 차지하고 있어요. 충남은 84%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글로벌이 42%인 거고요. 그리고 가축의 소화 과정, 그러니까 트림이에요. 소의 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메탄을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벼농사도 비중이 꽤 큰데 충남 비중은 7%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퇴비 생산이 3%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탄 소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석유가스 생산이 메탄 생산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광업, 그러니까 광산과 관련된 석탄 광산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글로벌한 상황과 충남의 상황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위성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2개의 위성이 지난 3개월간 발사가 되었고요. 이 위성이
다양한 메탄 관련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컬린 래퍼라는 위성인데 이 위성이 지정된 장소에 대한 메탄 7평방미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발생원에 대한 데이터, 특히 충남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발생원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가 있고 3개월 후 이런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제가 더 이 스맥 가입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초기 멤버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후로 이제 베이징이 옵저버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했고 또 오늘 충남이 참여를 하게 됐죠. 스맥이 앞으로 몇 년간 굉장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안에도 굉장히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전 세계 각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저희가 스맥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탄의 발생원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과정에 대해서 지원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리고 탄소 인벤토리, 메탄 인벤토리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충남은 이미 발생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셔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 부분이고 이제 다음 단계 목표 설정이라든지 추가적인 다른 지방 정부와의 협력이라는 다음 차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UC 버클리의 센터에서는 전 세계 정책과 기술적인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음 프레젠테이션에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메탄 데이터 관련해서 액세스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성 등을 통해서 제공되는 데이터이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는 메탄과 관련해서 공공의 관심을 좀 독려하고 싶습니다. 영성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메탄은 단기적으로 저희가 그 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유효한 툴이고 그리고 그 가능성에 굉장히 이목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맥 멤버십은 무료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료로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스맥 회원국들이 회원 지방 정부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메탄 코디네이터를 지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벤토리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감축 목표를 설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행 계획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격으로 누출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셔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다른 지방 정부들의 노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셔야 되고요. 그걸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또 충남이 이미 진행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남이 저희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더 이상 지연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지 않고 다음 프레젠테이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음 연사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UC 버클리 동료이기도 한데요. 시바니 쉬클라님인데요. 어디 계세요? 올라와 주시고요. 시바니 쉬클라님께서는 스맥 회원국들의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켄 감사합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리고요. 켄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시바니 쉬클라이고 스맥 사무국 에너지 환경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 정부의 메탄 감축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스맥 회원국들의 사례, 아시아와 그리고 북미의 사례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의 요 스맥 가입을 축하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메탄 리더십을 아태 지역에서 리더십을 수행하게 되심을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지방 정부 수준에서
지방 정부들은 폐기물 및 농업과 같은 메탄 배출 부문에 대한 필요한 권한들을 종종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향식 액션을 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타겟 등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충남도 마찬가지지만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의 타겟보다 보다 야심찬 이 메탄 관련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챔프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 정부 수준에서 NDC를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특히 전 세계 회원국들이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제는 북미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의 죄송합니다. IEA는 71개의 북미 지역에만 71개의 지방 정부 수준의 메탄 관련 규제가 있다라는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독자적인 메탄 정책을 포함한 숫자이고요. 저희의 자매 기관인 캘리포니아 중국 기후 연구소는 125개의 지방 정부 수준의 메탄 관련 정책과 액션들을 발굴을 해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여전히 진행 중인 프로젝트인데요. 이 결과가 곧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그 정책에는 유기 폐기물의 분산, 기후 스마트 농업 프로그램, 탄소 시장 기반 프로토콜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메탄 배출을 저감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사례는 저희의 회원 그 주 중 하나인 콜로라도의 사례입니다. 이 콜로라도주가 가지고 있는 규제 예시를 들어보자면 고화 유정 프로그램인데요. 이를 통해서 콜로라도 전역에 유기된 석유 및 가스 유정의 위치, 생산 시설들을 식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규정을 통해서 공공건강, 안전복지, 환경 그리고 야생자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보호하고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상원 법안을 통해서 콜로라도의 가스 배급 회사들이 청정열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메탄 배출을 40%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과 규정은 여기 지금 100%이 캘리포니아의 법률과 규정을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그중에 하나는 탄광 메탄 포집과 관련한 프로젝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원 법안 1383 규정으로 유기 폐기물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 작성을 위해서 UC 버클리, UC 데이비스와 같은 다양한 학계가 협력을 했고요. 또 캘리포니아는 관련된 기술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키가 되는 지역이 탄소 메탄 배출 저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동아시아입니다. 동아시아가 다양한 메탄 저감 관련한 예를 들어서 변호사와 같은 부분과 관련해서 메탄 배출을 저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변호사와 관련한 메탄 배출이 저감되는 게 꽤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IGDP의 탕신주님께서 이 중국의 지방 정부의 메탄 저감 노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한국의 지방 정부 같은 경우도 역시 메탄 저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남의 사례는 이 프레젠테이션 바로 직전에 보셨죠. 그리고 이 충남의 메탄 저감 관련 리더십은 계속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역시 스맥의 그 최초 회원국들 중에 하나입니다. 23년에 가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메탄, 특히 위성을 사용한 메탄 저감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이제 메탄 관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발견을 하고 있는 트렌드들인데요. 이제 스맥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성에서 메탄 관련 데이터들을 점점 더 많이 수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측정, 모니터링, 보고, 검증 기술이 점점 발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출 감지 및 처리 기술도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한 차원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측정,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기술이 발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출 감지 및 처리 기술도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오늘 컨퍼런스의 테마 중에 하나가 그 지방정부 수준의 메탄 관련 액션과 글로벌 협력인데요. 다양한 연합 등이 결성이 되고 있습니다. 스맥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스케일이라고 부르는 연합 역시 그 새를 불리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시피 스맥에 가입하는 회원 지방 정부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 회원국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hivani. Lots going on. Level. 저희 다음 프레젠테이션은요. 헬렌 클락슨 님이십니다. 이미 만나보셨죠? 제가 소개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Thank you, 네, 캔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은 저희가 더 나은 측정과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limate Trace에서 준비한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Climate Trace는 비영리 기구로서 액세스가 가능한 인벤토리를 공개를 함으로써 그 온실가스 배출원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해 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원격 감지를 위성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최신의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이밋 초이스에서 연구 관련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카입니다. emissions down to individual sources and 네, 저희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개별 배출원까지 측정하고 또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직, 스타트업, 대학과 함께하는 비영리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저희는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전문성을 결합해서 모든 배출원의 배출량을 아우르는 단일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위성 데이터, AI, 기타 기술 혁신의 조합을 활용해서 데이터의 가용성을 확보를 하고요. 저희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매우 높은 수준에서 각 부문마다 다른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철소, 발전소, 축산 농장 등의 탄소 배출원을 찾아냅니다. 배출원을 찾기 위해서 기존의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위성 이미지를 사용해서 수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생산 활동을 추정을 하고요. 위성 기반 모델과 통계 모델을 조합하여 생산량을 특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출량 추정 모델을 개발해서 기상 데이터, 국가별 정보, 공장 특성, 연료 구성 등을 반영해서 실제 배출량을 측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배출원 수준의 배출 외에도 불확실성 그리고 신뢰도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요. 사용자의 데이터 이해도를 높이고 시설 수준, 배출량에 대한 소유권 범위 정보를 공유합니다. 배출량 측정 방법의 한 가지 예로 쌀 재배를 들 수가 있는데 쌀은 메탄의 주요 배출원입니다. 쌀 재배 방식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쌀은 1년에 한 번 또는 최대 3번까지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부 지역에서는 위성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수확 중인 지역이 얼마나 오랫동안 수확을 하고 있는지, 1년에 몇 번이나 수확을 하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는 배출 계수를 적용을 해서 메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쌀 재배 메탈 배출량 데이터는 전 세계 모든 주요 쌀 경작지를 아우르고 있고 10m 해상도로 제공이 됩니다. 남아시아를 예를 들 수 있는데 데이터의 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배출원 수준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뭐가 있을까요? 앞서 언급을 했듯이 저희는 배출량 추정치를 시설 수준에서 모든 주요 배출 부분에 대해서 제공을 합니다. 주요 메탄 부분 구성 부분인 이제 화석연료 운영, 농업, 폐기물이 있겠죠. 3대 온실가스 모두에 대한 배출량 추정치를 제공을 하고 현재 웹사이트에서 2022년도 데이터까지 보실 수 있고 2023년, 2024년 데이터도 한 달 내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각 지방 정부는 어떻게 기후 데이터를 활용해서 메탄 배출량을 파악하고 감축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없는 지역에서는 최신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기후 변화를 바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주요 배출 부문의 배출량을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2022년 충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가물을 보고 계신데요. 세 가지 가스 중 하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도 용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벤토리가 있을 경우에는 기후 관련 데이터를 비교, 검증하는 데 유용한 소스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 자체 인벤토리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별 전체 인벤토리 개별 시설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을 하면 배출량의 추세를 다른 지역과 그리고 국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내에서 특정 부문의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면 동일 구간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는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건지, 국가 전반으로 봤을 때 그런 건지, 경제적, 인구 통계학적으로 유사한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분화된 데이터를 가지기 때문에요.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데이터는 배출 핫스팟을 식별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농업, 임업에 유용하고요. 해상도와 데이터가 높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쌀재배와 같은 특정 유형의 활동이 매우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감축 이니셔티브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요. 배출량을 줄이거나 보다 기후 친화적인 관행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배출량의 전체 범위를 이해하는 것도 표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배출량이 특정 부분에서 얼마나 높은지 아니면 얼마나 낮은지 모른다면 적절한 수준의 표준 설정이 매우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기후 추적 데이터베이스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정보고요. 기후 변화 데이터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홈페이지 그리고 저희 일비아이도 보실 수가 있고 슬라이드에 있는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후 변화 데이터를 여러분의 데이터와 매우 쉽게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IPCC 카테고리를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인벤토리를 비교해서 방법론, 분석 검토, 이런 구조 이해 이런 걸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또 원격으로 접속을 해주셔서 데이터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무대로 카롤리나 세르반테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조트 알루알리아님은 온라인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메탄허브의 아시아 지역 책임자님이십니다. 의자가 있을까요? Sarah, it's
Okay,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패널리스트로는 지금 만조트 알루알리아님께서 패널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메탄허브 아시아 지역 책임자님이시고요.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후 관련 정책과 그리고 파트너십,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만조트님께서는 하이임팩트 섹터에 대한 저감 정책을 도입을 함으로써 그 사회와 그리고 경제에 베네핏을 가져다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르반테스 장관님께서는 도시기획, 인프라 등을 담당하고 계시는 캘리포르니아 수르 주의 환경장관님이시고요. 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조트님께서 지금 온라인으로 와 계실까요? 네, 들립니다. 잘 들려요. 헬라님 안녕하세요. 제 첫 번째 질문은요. 만조트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NGO들 그리고 자선단체들이 탈탄소 과정에서 특히 메탄 감축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대면으로 오프라인으로 참여를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요. 만조트님 저희 얘기가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다시 접속이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쁘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면으로 참여를 못해서 아쉽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헬렌과 장관님께서 함께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재원 조달, 파이낸싱 측면에선 그렇게 큰 갭은 없습니다. 하지만 클라이밋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니셔티브의 보고 결과에 따르면 재원 조달이 파이낸싱이 특정 섹터와 국가에 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 미만만이 결과가 모니터링이 되면서 기후 저감에 대한 투자율 2% 미만만이 그 성과가 추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연환산으로 3.5%에 머무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낸싱을 트래킹을 하는 것이 농업이든 에너지든 특히 화석연료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저감의 가능성이 큰 섹터인데 근데 이 섹터들과 관련해서 당연히 이 섹터들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포텐셜에 맞는 잠재력에 맞는 파이낸싱이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낸싱이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지역으로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 저개발 국가의 상황에서 그런데요. 라틴 아메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 저감 목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파이낸싱 같은 경우는 글로벌 파이낸싱 1.3%밖에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와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지금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과 투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선단체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 단체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자선단체로서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에너지, 농업, 그리고 폐기물 분야의 탄소 배출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직접적으로 커뮤니티에 베네핏을 가져다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중 건강, 생산성 그리고 영양을 강화하기 위한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 중진국가 저소득 국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들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GDP 상승을 위해서 말씀드린 문제 해결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재원을 조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의 많은 그 글로벌 사우스의 파트너 국가들이 아까 클라이밋 트레이스에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인벤토리를 개선할 필요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한 단체들과 협업을 하면서 이 모니터링 데이터를 커뮤니티에 제공을 하면서 투명성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결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파이낸싱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소싱의 파이낸싱을 레버리징을 함으로써 지역 정부 수준의 다양한 수준의 펀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이크 다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잘 들렸는데요. 굉장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십, 다양한 그룹 사이에 그 파트너십이 어떻게 강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는 협력적인 차원에서 이런 과정들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파트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강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은 지금 파이낸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파이낸싱이란 영역이 자선단체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 플레이어들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재원 조달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터 아메리칸 디벨롭먼트 뱅크와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인도 주택청과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부분이라면 데이터를 액션으로 바꿔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패널 토론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를 액션으로 바꿔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인파워먼트로 바꿔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로컬 플레이어들이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이 이를 통해서 앰비션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웨이스 맵이라는 것이 폐기물 맵을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 더 좋은 데이터를 통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액션 플랜을 더욱더 풍부하게 하는 과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 플로리다의 파트너들과 함께 이 데이터를 실질적인 액션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방 정부의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뭐 충남의 이 리더십과 마찬가지로 이 지방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핵심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획 그룹 등이 이 지방 정부 및 에스맥 같은 단체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이를 통해서 국가적인 수준 그리고 글로벌한 수준의 정책 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선 전체들은 굉장히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진정한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가 에코시스템을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파트너들을 엮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다양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LNG 밸류 체인이라는 이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 한국, 중국이 LNG를 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중일이 힘을 합친다면 물론 이 아세안 등의 포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이 협력을 한다면 이 밸류체인 자체, 공급망 자체에 영향을 주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점에서도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가 되었으니 이제 크리스티나 세르반테스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하 캘리포르니아 수르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어떤 성공적인 이니셔티브를 실행했다. 이렇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예시를 또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을까요? De residuos orgánicos y de nuestro lombricario estatal y estación de transferencia de residuos. La problemática que tenemos en el estado, según el diagnóstico estatal de residuos en Baja California Sur del 2024, el municipio de La Paz, solamente el municipio de La Paz genera 193.597 toneladas de residuos sólidos al año. De este total, 102.606 toneladas corresponden a residuos orgánicos, que al llevarse al relleno sanitario y descomponerse contribuyen a la generación de gases de efecto invernadero que afectan a la calidad del aire y la salud pública, representando actualmente aproximadamente 5.130 toneladas de metano y 143.648 toneladas de dióxido de carbono equivalentes al CO2e. Bueno, la solución: la transferencia de los residuos orgánicos en materia orgánica pueden ser utilizadas para la elaboración del lombricario, de lo que es el humus y lixiviado, evitando que sean destinados al relleno sanitario y disminuyendo la emisión de gases de efecto invernadero. Un valor importante es que los productos naturales resultados puedan ser comercializados en la agricultura y a la par se disminuye el uso de fertilizantes sintéticos, que esto continúa, que haya químicos contaminantes contribuyendo a los residuos de las emisiones. Por esta razón, consideramos que la construcción del primer lombricario estatal permite procesar un alto volumen de desechos orgánicos al año, hasta un 11% del volumen de los residuos que llegan al relleno sanitario. La producción de humus y lixiviado contribuirán de manera significativa en la conservación del suelo al mejorar una estructura preveniendo la erosión, ya que este producto requiere que el suelo se nutra esencialmente y los microorganismos beneficien, fortalezcan su capacidad para sustentar a la vegetación y resistir a los efectos de la Además, al promover prácticas agrícolas sostenibles, estas iniciativas ayudan a prevenir los recursos naturales y mantener la productividad de la tierra a largo plazo. Nuestro proyecto piloto. El proyecto piloto inició en colaboración de la Universidad Autónoma de Baja California Sur, la Organización Civiles Alianza para la Seguridad y Alimentaria y Ponguingiola. Actualmente se procesa aproximadamente entre 500 y 700 kilogramos semanales de residuos orgánicos. Tenemos un proyecto estatal escalonado. Al ampliar el proyecto por medio de tecnología de lombricomposta, se tendrá una capacidad de procesamiento de hasta 95 toneladas de residuos orgánicos al año, con un potencial
mitigación de 4.8 toneladas de emisiones de metano y 134.4 toneladas de dióxido de carbono equitativamente. Adicionalmente, se podrá obtener actualmente 57.6 toneladas de humus, 86.400 toneladas de lixiviado y 22.8 toneladas de lombrices para su comercialización. Esto generando así una economía circular con múltiples beneficios ambientales. El fortalecimiento local. Gracias al interés y el apoyo ciudadano, este proyecto se recibió hace poco una donación de un predio de 4.000 metros cuadrados que nos va a permitir formalizar la primera estación de transferencia de residuos orgánicos en el estado. Se logrará además explorar otras técnicas de compostaje para el aprovechamiento de estos residuos, como biodigestores, sistemas Windows, degradación a partir de la bacteria termofílica, sistemas hidro, Jungelculture, entre otras tecnologías. Fortalecimiento internacional. El proyecto estatal tiene un costo aproximadamente de 2 millones de pesos. Se cuenta con un apoyo financiero de $25,000 proporcionados por convocatorias Future Fund de Cayman Group, que será destinados a la fase inicial de esta construcción. Adicionalmente, la propuesta fue seleccionada con uno de los 11 ganadores de la iniciativa Tooth God de Water del BID, donde se participaron 20 países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con más de 230 propuestas, de las cuales resultaron 18 ganadoras, y en México nuestra propuesta fue el proyecto que ganó, ¿no? Este proyecto será utilizado para el estudio tecnológico factible para el aprovechamiento de residuos orgánicos, así como el análisis de posibles modelos de negocio basado en compostaje, en el que se sumarán hoteles y comercios de los 3 municipios más importantes del estado, que son Los Cabos, La Paz y Loreto. Al final, para generar una línea basada en la medición de pérdidas y desperdicios de alimentos. El sector son grandes generadores. Esta propuesta para la reducción de metano es un ejemplo de compromiso que existe de parte del gobierno de Baja California Sur y la importancia de la suma de esfuerzos de toda la comunidad que tiene la voluntad de promover la cooperación técnica, la transferencia tecnológica como contribución de cuidado del medio ambiente en estos 3 años de administración. Muchas gracias. Gracias.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네,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수르 기후변화 국장님의 멋진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패널리스트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켄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요. 4시 50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말 멋진 시간 기다리고 있거든요. 쉬는 시간 끝나고 다시 뵙겠습니다. 네, 돌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2개의 세그먼트가 굉장히 훌륭한 세그먼트 2개가 남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의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메탄 감축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통신주님께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분 통신주님께서는 중국에서의 메탄 배출 저감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는 과정이었고 기회였고 또 중국의 메탄 저감 노력과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IGDP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GDP는 비영리 싱크탱크입니다. 베이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주소를 두고 있고요.
14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4개의 필라로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후 거버넌스, 에너지 전환, 그리고 CO2 이외의 다른 온실가스들을 아우르는 그런 부분과 그리고 시장 기반의 수단들을 4가지 축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에너지 정책 시뮬레이터 모델을 두고 있고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30개 현 지역에 성 지역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농업 관련 전환 프로젝트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메탄 배출 및 저감 정책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의 메탄 배출 통제를 위한 실행 계획을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먼저 사례 연구를 중국의 메탄 배출 저감과 관련한 특히 벼농사 관련한 그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축 그리고 폐기물 관리 그리고 탄광 메탄 활용과 관련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사례 연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2018년 기준 탄소 인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탄 인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에 발표됐지만 데이터 기준 연도는 2018년도였고요. 에너지와 그리고 농업 분야는 중국에서 메탄을 가장 크게 배출하는 영역으로 드러났습니다. 석탄이 가장 크게 메탄을 배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축으로 인한 그리고 벼농사로 인한 메탄 배출이 농업 분야에서 가장 크게 메탄이 배출이 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쪽에서의 석유와 가스 개발로 인한 메탄 배출이 큰 상황인데요. 그리고 농업 분야에서의 메탄 배출은 주로 가축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벼농사에 의한 메탄 배출이 농업 분야에서 더 큰 상황이고요. 중국의 가장 중요한 메탄 배출 저감 관련 정책은 지난 9월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중국의 이 메탄 배출 제어 관련 실행 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배출원들을 제어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실행 계획은 에너지, 농업, 그리고 폐기물 분야를 가장 주요한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들과 관련해서 정량적인 목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MM, 즉 석탄광 메탄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축 퇴비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폐기물을 통해서 에너지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다른 실행 사례들을 통해서 메탄 배출을 저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역과 관련한 정책에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또한 중국은 8% 미만의 농도를 가진 CMM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 배출 기준보다도 낮은 것입니다. IGDP에서는 또한 EPS 모델을 사용해서 정책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국의 배출 저감 계획이 실제로 메탄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정책을 신규 정책 시나리오 안에 집어넣고 신규 정책 시나리오를 적용을 했을 때 2038년까지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2년 대비해서 15%의 메탄을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 메탄이 여전히 대기 안에 많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메탄을 저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중국이 하향식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 정부의 정책들은
중앙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지방 정부의 실행 계획 자체는 중앙 정부의 실행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파일럿식으로 소규모로 이니셔티브를 실행해 볼 수 있고 이후에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5개의 성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개의 성 지역은 메탄 배출 정책과 관련해서 실행 계획을 이미 발달을 했는데요. 이제 시기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닝샤회이 자치구입니다. 이 닝샤회이 같은 경우는 중국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랜 가축, 목축업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인 환경이 그렇고요. 그리고 기후적인 환경이 그렇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 닝시아 같은 경우는 농업에서의 메탄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을 잘 관리를 함으로써 메탄 배출 저감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까지 가축으로 인한 퇴비 활용률을 90%까지 높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인 목표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샨시 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샨시는 석탄이 가장 많이 그리고 CMM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30% 이상의 석탄을 중국 전역의 30%의 석탄을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샨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섹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샨시성인데요. CMM의 활용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샨시성 같은 경우는 저농도의 석탄과 메탄을 활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목표와 비교했을 때도 훨씬 더 야심찬 계획인데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목표 같은 경우는 이 저농도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폐광 같은 경우도 중국의 정책 결정자들의 그 정책 범위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폐광에서 나오는 메탄 역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샨시성은 지금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엔진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엔진시 같은 경우는 중국의 4개 도시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큰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도시화도 많이 진행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텐진의 가장 큰 핵심 요소는 바로 폐기물 관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티엔진시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매립되는 쓰레기를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체 폐기물의 활용률을 80%까지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역시 전국 목표보다 20% 포인트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후베이성입니다. 후베이성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스킴을 시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8개의 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남서쪽에 위치해서 다양한 농작물이 수확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후베이성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바로 농업 섹터입니다. 그리고 또한 ETS 시스템을 보다 성장시켜서 시장 기반의 수단을 통해서 메탄 배출을 저감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베이성 같은 경우는 저배출액 그리고 고수확의 쌀 품종을 수확하고자 하는 이제 경작하고자 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베이성의 그 탄소 거래권 거래제 운영과 관련한 경험을 활용해서 이 파이낸싱 스킴을 재원 조달 스킴 등을 이용해서 메탄 배출 저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CCER이라고 하면 중국이 자체적으로 도입한 탄소 배출권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메탄 배출을 저감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스킴을 도입을 했습니다. 광동성도 저희가 놓칠 수가 없는데요. 광동성의 GDP는 중국 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수출 주도형의 경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또 광동성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에 집중을 하고 있고 MRB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메탄 배출을 저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글로벌한 니즈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동성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양쯔강 평야는 광동성의 60%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서 매립되는 폐기물의 수를 규모를 0으로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탄올과 그린 수소를 이 매립지에서 나오는 가스를 통해서 생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기술을 통해서 매립지 그리고 벼농사를 통해서 발생하는 메탄을 측정하고 그리고 모니터링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정부들은 사실 중앙정부의 메탄 저감 목표와 관련해서 지역 정부로서의 인풋을 주고 지역 정부로서의 인풋으로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재원을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국의 도시를 방문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사례가 바로 윈난성이었습니다. 윈난성 같은 경우는 벼농사가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인데요. 근데 기후변화 때문에 최근 홍수와 가뭄이 크게 자주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NGO와 함께 그리고 윈난성의 농업부와 함께 건조벼라는 경작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건조벼라는 것은 마른 땅 위에 벼를 직접 심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벽실을 심고 난 다음에 이 도랑을 통해서 물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경작법을 통해서는 이 벼농사가 되는 이 밭 자체를 전체 100% 물로 채웠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피함으로써 전체적인 메탄 배출량을 저감시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의 NGO와 그리고 연구기관과 함께 이 성장 과정에서 물을 훨씬 덜 필요로 하는 벼 품종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연구기관과 지방 정부는 벼와 옥수수를 교차 경작하는 방식을 개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경작되는 품종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옥수수를 이제 벼가 되고 난 다음에 옥수수를 심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토양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탄소 포집과 저장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건기에 옥수수를 심음으로써 관계를 해야 되는 니즈 자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기 같은 경우는 농부들이 만약에 벼를 심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물을 관계를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옥수수를 심게 되면 그 정도의 물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논에 그 정도의 물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가 바로 윈난성의 달리의 사례입니다. 또한 윈난성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달리현 같은 경우는 윈난성의 우유 생산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 FAO의 식량농업기구의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중국의 농업과학연구소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 사일리지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을
지피랑 섞어서 소가 더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메탄 배출량을 6에서 20%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부들이 퇴비들을 모아서 이거를 이제 유기농 비료 생산자들에게 팔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입이 창출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이 되어 있는 사례인데 광동성 관련 사례입니다. 션전은 메가시티입니다. 엄청난 인구들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니즈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립지 가스 회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폐기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굉장히 전형적인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멤브레인을 통해서 가스를 수집함으로써 가스 수집의 효율성을 200% 높일 수 있었고요. 100% 높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6,000톤의 고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서 800메가와트의 전력을 매시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중국 현지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폐기물 처리 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영 기업이 이 가스 생산 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영 기업이 이 시설의 운영 역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밑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폐기물 처리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엄청난 양의 메탄 배출이 저감될 수 있었습니다. 광동은 지금 매립지의 폐기물을 0으로 만든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몇 년간은 이 발생되는 또한 저감되는 메탄의 양이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농도 CMM의 샨시성에서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샨시성의 다양한 도시들이 다양한 CMM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석탄광 메탄을 활용하고 있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배출을 저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까지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 기술에 대한 초기 투자 그리고 장비 비용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현재 정부 보조금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이라든지 CMM 생산을 위한 CMM 활용을 위한 정부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또한 새로운 방법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방법론은 저농도 CMM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이 부분을 연계를 시킴으로써 경제적으로 타당성을 높이고 그리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이고요. 이런 연구 결과에 관심이 있으시면 IGDP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거나 저희 오피스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중요하죠. 중국이 리더의 역할을 하고 메탄 감축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감사의 말씀도 역시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마지막 발표는요. 이제 끝났고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메탄 감축을 위한 기술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상아 기후솔루션 메탄 팀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켄 선생님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프닝 멘트도 매우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현재 통역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시버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토론입니다. 그 전 세계에서 메탄에 가장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마지막까지 남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기후 솔루션 메탄 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아입니다. 기후 솔루션은 다양한 기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유일하게 온실가스 기체 중 하나인 메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에너지, 폐기물, 농축산에서 메탄을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메탄 감축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앞선 세션에서 전 세계적인 동향을 파악하셨다면 바로 앞전 발표에서는 중국의 사례를 확인하셨는데요. 오늘 토론은 한국의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외에서 오신 연사분들도 한국의 메탄 감축 사례와 기술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한국도 역시 메탄 감축에 대한 여러 시도들이 이제 막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이 메탄 감축을 위해 선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 분의 전문가를 저희가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네, 먼저 이상석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석 교수님은 국립순천대학교 산업동물학과에서 반추동물의 메탄가스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이신데요. 현재는 한국축산학회 수석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십니다. 교수님이 지난 1월에 교수님 연구실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지정한 메탄 저감제 실험기관 1호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메탄 저감제가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방금 소개받은 국립순천대학교 이상석 교수입니다. 이렇게 그 한국의 축산 분야에서 이 메탄 저감에 대한 다양한 전략들이 지금 이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사들이 아시다시피 이 축산 분야에서 메탄 발생은 결국은 반추가축에서 발생되는 이 메탄이 가장 큰 부분이 있고요. 또 가축 분유에서 발생되는 이 메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면 장내 발효, 그러니까 가축에서 발생되는 이 메탄을 줄일 수 있느냐가 우리나라 축산 분야에서는 하나의 중요한 핵심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는 국립순천대학교와 서울대학교가 현재 그 가축에서 이 메탄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메탄 저감제들이 실제 사용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실증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 메탄 저감제에 대한 효과를 평가를 할 때 최소 10% 이상의 메탄 저감 효과가 나와야만이 이것을 메탄 저감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메탄 저감제들이 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메탄 저감제들이 국내에서 현재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호주, 일본, 한국을 포함해서 다양한 메탄 저감제가 평가되고 있는데 우선은 이러한 그 저감제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한우나 아니면 한국의 이제 한우나 젖소에서 아니면은 염소나 이런 가축에게서 실제적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는 제1호 메탄 저감제로서 3NOP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저감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물질의 특징은 뭐냐면은 반추
소의 이제 반추위에 다양한 그 메탄을 발생하는 미생물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미생물을 우리가 메탄오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메탄오젠이 CH4라고 하는 메탄을 발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블로킹하는 어떤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이제 처음으로 국내에서 1호 메탄 저감제로 인증을 받았고요. 또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천연 물질들, 뭐 식물 추출물, 그리고 또한 뭐 해양 수산물 해조류 이러한 물질들이 현재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평가가 되고 있고 이 물질이 10% 이상의 메탄 저감 효과가 난다고 하면은 이것을 국내 이 사료 공정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메탄 저감제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아주 좀 강한 어떤 그 평가 기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어떤 메탄 저감제들이 나와서 또 인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축산 분야의 메탄을 저감하는 일을 지금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축산 분야의 메탄 저감 방안을 조금 더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국내에서 축산 분야에서 메탄 저감 방안은 첫 번째로 앞에서 소개한 대로 이 저탄소 사양 관리라고 하는 측면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탄소 사양 관리라고 하는 것은 메탄 저감제를 사용하거나 단백질 함량이 낮은 사료를 써서 이 축산 분야에서 발생되는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앞에 중국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 소를 개량하거나 이 가축을 개량해서 이 온실가스가 적게 나오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쓰거나 아니면은 사양 관리 기법의 어떤 그 효율을 높여서 지금 이제 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우를 좀 더 빨리 키울 수 있는 이런 그 사양 관리 기법들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어떤 그런 어떤 조사료들이 양질의 조사료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분뇨에서 나오는 이 분뇨 처리 방법들을 강화시켜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런 온실가스, 뭐 메탄이나 아산화질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지금 우리가 빨리 성급하게 지금 시도하고 있는 방법들은 메탄 저감제나 저단백질 사료를 써서 실제 우리나라 이 메탄 발생량의 한 23%를 이러한 그 저탄소 사양 관리 기법들을 통해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 축산 분야의 메탄 감축 동향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토론자는 심창섭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심창섭 선임연구원님은 대기환경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 경력을 쌓으셨는데요. 2009년도부터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시작하셨습니다. 심창섭 연구원님은 데이터 분석이나 기후 모델링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이십니다. 앞서 이상석 교수님께서 축산 분야에 집중해서 메탄을 어떻게 저감할 수 있는지 방법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메탄 발생량은 지상에서 기기로 측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위성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앞서서 캔의 발표에서도 저희가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요. 올해 1월에 위성 자료로 한국의 메탄 배출량을 평가한 연구 결과를 심창섭 연구원님이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 연구를 왜 수행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우리 내셔널 레벨에서 이제 어떤 섹터별로 그 메탄에 대한 배출 정보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행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로컬 레벨에서 어떤 그 주요한 이미션의 요인이 뭔지 그 다음에 또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는 곳에 사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상 관측으로는 그것을 모든 지역의 그런 그 측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서 뭐 여러 좋은 사례들이 있었지만 위성이 상당히 그 효율적인 어떤 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착안을 해서
이제 국가가 이제는 이제 지방 정부 수준에서 어떤 온실가스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어떤 메탄의 고농도와 그 지역에 대한 원인을 좀 분석하고자 위성 자료를 이용해서 좀 더 상세한 그 정보를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넘길 수 있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탄은 또 국가가 직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습지라든지 그런 non point source 같은 경우는 사실 배출량을 정확하게 알려면 직접 가서 측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이제 위성 자료를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또 메탄이 높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요인이 무엇인지 또 완벽하게 그것을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표를 사용해서 대표적인 지표를 사용해서 그것과의 공간적인 코릴레이션을 보면서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보면서 이 지역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메탄의 농도가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를 저희는 그 프록시로 사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그 에너지, 특히 오일, 가스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소비에 대한 지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또 말씀하셨지만 축산 분야에서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암모니아도 또 비슷한 경로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에 대한 배출량을 또 국가가 많이 자세하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 배출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프록시로 공간 상관성을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벼농사에 대한 기여는 우리나라의 그 논 면적에 대한 어떤 지수를 저희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매립도 중요한 랜드필에 대한 부분도 연간 그 어떤 지역별 매립량에 대한 국가 통계, 모든 것을 이제 국가의 공식 통계를 사용해서 저희가 위성 데이터와 공간 상관성을 분석하면서 저희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위성 관측은 아까 전에 굉장히 자세한 그 정보를 주는 여러 뭐 메탄셋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나사가 이제 공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한 10km 수준의 트로폼이 2018년 데이터를 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국가 통계의 어떤 공간 분포를 활용을 해서 어떤 정보를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2018년 기준 메탄에 대한 총 컬럼 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863 ppb인데 이것은 이제 약간 지상 관측 농도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왜냐하면 컬럼에 대한 에버리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개념의 농도지만 전 세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 그림이 좀 재미있는데 여기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고농도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분포하고 있는 메탄 농도를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농도의 어떤 그 통계적인 분포상 상위 30%에 해당하는 지역의 분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은 그 지도에 보시면 녹색 부분으로 이제 색칠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벼농사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벼농사 지역과 겹쳐 있고 충남도 그 중에 하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면 더 높은 농도, 약 1880 ppb 이상의 가장 이제 상위 5%에 대해서 보이는 농도를 보면 뭐 모든 것을 저희가 밝힐 수는 없지만 대부분 항만, 포트나 아니면 산업단지, 그 다음에 랜드필, 이런 부분들과 매치닝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그 산업 생산이나 인위적인 부분, 트랜스포테이션, 이런 부분들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10km 바이 10km로 우리나라 전역에 대해서 많은 고농도 지역을 매핑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노력을 했고요. 이제 여러 지역을 넘버링을 해서 고농도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그 지역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여준 지역이 여수 산단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 지역이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라든지 항구, 폐기물 매립이 동시에 이제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번 그 충남 지역을 한번 찾아볼까요? 충남 지역을 보면 당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76번 76 지역을 보시면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도가 조금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참고를 할 수 있었고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언론에 약간 보도가 돼서 이제 언론에서 약간 재미있게 일러스트레이션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도가 있고 거기에 이제 살색으로 이렇게 색칠해 있는 부분이 죄송합니다. 그 살색으로 이렇게 색칠해져 있는 부분이 고농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뭐 경기도라든지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요인이 있었는지 그 농도와 주 원인에 대해서 일러스트레이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도 충남이 이렇게 만나는 지역이 이제 대표적인 지역이 뭐 안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벼농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생활에서 나오는 합해수 영향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 인벤토리에서 상당히 언더에스티메이션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벼농사라든지 그 다음에 가축 분뇨, 그 다음에 가축 분뇨가 아니라 가축에 대한 활동, 그 다음에 산업단지, 매립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분포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이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대한 특징이 뭔지 알아가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방 정부라든지 중앙 정부의 정책에 좀 좋은 바람직한 영향을 주기를 희망하는 그런 바람으로 했고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겁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non-point 소스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적인 요소의 메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다양한 측정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좀 증명을 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미 어느 정도 밝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즉각적인 정책이 오늘 뭐 중국의 사례라든지 다양한 좋은 사례들이 있었는데 어떤 즉각적인 정책이 좀 눈에 보이는 정책으로 이제 발전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메시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임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연구하신 내용을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도라는 시각 자료가 있어서 조금 더 이해하기 편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질문 하나만 딱 드리고자 하는데요. 국가연구소에서 이 연구를 진행하신 것만큼 정책 제안이 굉장히 필수적인 결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한국이 메탄 감축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최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라고 좀 제안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제 생각에는 합해수 부분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국토가 좁기 때문에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뭐 관리가 가능하지만 사실 폐기물 관리에 의한 폐기물에 의한 메탄 발생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리사이클이라든지 아니면 폐기물의 어떤 생산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관리 같은 경우도 사실 메탄 부분들이 그동안 뭐 수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만 강조가 됐지 메탄을 인식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현재 많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합해수 관리라든지 매립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우선순위가 높다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션의 마지막 토론자이십니다.
이재승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승 대표님은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생산하는 기업 BEF의 대표이십니다. 이 BEF 바이오가스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그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재승 대표님은 에너지 산업, 특히 전력이나 가스, 열 분야에서 30년 동안 경력을 쌓아오신 분이고요. 단연간 열 에너지 공급 회사인 GS-ENR에서 근무하시면서 여러 사업의 책임자를 맡으신 분입니다. 그 대표님 앞서 두 분의 토론자께서 메탄을 측정하고 줄이는 어떤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대표님께는 기술을 중심으로 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바이오가스 시설을 통해서 유기성 폐기물을 얼마나 처리하고 있으신지, 그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바이오가스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금 질문 받은 BEF 대표이사 이재승입니다. 뭐 간단하게 일단 지금 BEF가 뭐냐고 좀 생각하실 분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베프, 베스트 프렌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슬로건이 있는데 저희가 한국에서 바이오가스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회사인데 어떻게 생산하는지 지금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 공정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서 혐기성 소화 공정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뭐 대한민국의 특징이라고 좀 할 수 있는데요. 저희 나라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이런 시스템이 없는 나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지에 나온 기사를 보면 98% 정도가 재활용된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다 수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저희 회사는 또 거기에 20% 정도 돼지의 분뇨를 수거를 합니다. 그걸 모아서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과정으로 처리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혐기성 소화 공정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저희가 그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혐기성이라 하면 결국 공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소화조를 이용해서 하게 되겠고요. 저희 소화조 규모는 약 3만 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0일 정도 저희가 이제 숙성을 시켜서 저희가 가스를 만들게 되는데 저희가 유지하고 하는 온도는 약 37도 정도의 중온 소화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람 몸과 비슷한 체온을 유지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온도를 유지함으로써 미생물이 최적화된 상태에서 메탄가스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저 3만 톤의 시설에서 저희가 하루 뽑아내는 바이오가스의 양은 약 6만 누베가 되겠습니다. 6만 누베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전기로 하면 한 2메가와트 생산하고 그리고 남은 것은 도시가스로 약 한 2만 루베 정도 보내게 되겠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CO2는 저희가 현재 분리해서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로 따지면 약 10,000 가구의 전력과 10,000 가구가 사용할 도시가스 양을 연간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갖고 있는 방식 중에 이제 소화조 내에서 보통 기계적인 방법으로 교반을 하는 데 비해서 저희는 이제 물의 압력을 이용한 그런 방식을 통해서 교반을 해서 좀 더 미생물이 원활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좀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직접적인 온도를 가온하는 게 아니라 미생물이 갖고 있는 온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에너지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그 소화 공정에 있어서의 온도를 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가스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황입니다.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많이 나오는 게 황화수소입니다. 이 황화수소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부분이 어려운데요. 현재로서는 약품 반응 내지는 그다음에 기계적 장치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이 지금 없애고 있고요. 특히 촉매 방식을 요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가스 제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좀 더 순수한 메탄가스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멤브레인을 사용해서 필터를 이용해서 정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열량이 부족한 부분은 따로 열량을 더 첨가해서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그 발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열병합 가스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메가를 지금 생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발전을 통해서 전기는 생산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기서 나온 폐열도 재활용해서 옆에 있는 온실에다 공급해서 지금도 농사를 짓는 데 이용하고 있는 등 뭐 어떻게 보면은 거의 100%에 가까운 자원 재활용을 하고 있고 또한 메탄도 저희가 다 회수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6만 루베의 메탄 생산, 바이오가스 생산 중에 약 60%가 메탄이거든요. 그래서 36,000 그 루베의 메탄은 저희가 다 회수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술적인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예. 네, 용어가 많이 어렵죠. 통역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3만 톤의 올가닉 웨이스트를 이제 매년 1만 가구의 전력과 도시가스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였는데요. 이 3만 톤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 말씀해 주셨던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이제 가축 분뇨 같은 것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오가스는 결국 그 에너지 효율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다른 바이오가스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었던 핵심 기술 공개해 주셔도 되나요? 예,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그 가스 생산 시설에 있어서의 어떤 정밀도를 높이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멤브레인 방식이라고 해서 순도를 높이는 쪽에 그런 정밀화된 기술들을 많이 저희가 활용을 했고요. 특히나 이런 단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가스를 뽑고 남는 나머지 물질을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형 부분은 뭐 퇴비화가 가능한데 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질소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마 담수화 시설이라고 하면 이해하실 텐데 바닷물을 마실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이제 담수화 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설에 들어가는 게 멤브레인 MBR이라고 하는 것과 RO 시설이 들어가겠습니다. 뭐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런 설비까지 저희가 설치를 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기술적으로 굉장히 테크니컬이 어려운 부분이 적용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이오가스 시설에서 만든 이 메탄가스를 에너지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도시가스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을 텐데요. 가스를 가스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런 바이오가스를 어떻게 더 활용하고 싶으신지 계획을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스를 도시가스로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물질 전환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비를 운영해 보는 측면에서는 도시가스화하는 데서 생각보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문제점이 있어 보이고요. 현재까지 개발된 공정상으로는. 그래서 또 하나는 문제는 이제 메탄에서 CO2를 분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순수한 메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CO2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까지는 발전으로 쓰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냐는 생각은 하는데 향후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이 두 가지보다는 어떤 물질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메탄올을 만드는 방법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OH를 더하면은 결국 액체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운반하기도 편하고 쓰기도 편한 물질이 되기 때문에 그린 메탄올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결움 해주셔서 말씀 나눠주신 세 분의 토론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보를 공유하는 데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더 많은 메탄 감축의 사례를 다양한 장소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충청남도에 감사드리면서 패널 디스커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세션까지 남아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메탄에 엄청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재밌게 들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빠르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은 굉장히 야심차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85%의 메탄 배출이 농업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농업에서 메탄 배출은 저감하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운이 좋게도 저희는 지방 정부 레벨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농업을 포함해서 뭐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라든지 폐기물 처리라든지 벼농사의 개선이라든지 뭐 벼품종 개선이라든지 많은 노력들이 기울여지고 있고요. 데이터가 늘어나고 있는 건 좋은데 하지만 더 많은 펀딩이 필요하다라는 점은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십도 더 많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저희도 이 점을 독려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낙관적으로 메탄 관련 액션이 잘 이루어질 거라는 점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실질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